북한 김정은 원수님을 지키는 경호원, 그 중에서도 이겹 경호조에 선발된 23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뷔페식 식사를 하고 개인 침대에서 자는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겨울, 이 청년은 목숨을 걸고 지뢰밭과 철책이 가득한 DMZ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그토록 절박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는 2018년 가을, 평양의 한 훈련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제 나이 23이었어요. 군 복무 2년째, 격술 실력을 인정받아 평양에서 열리는 특별 행사에 차출되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직접 조직하신 격술 대회였죠. 대회 당일 넓은 훈련장 한가운데 격투링이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고위 간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쪽에 도열에 서 있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수령님을 위해 뽑힌 인재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시범 대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반 군 격술교관과 호위사령부 격술교관이 링 위로 올라갔어요. 호위사령부 교관은 체격도 크고 눈빛부터 남달랐습니다. 시범이라고 해서 가볍게 주고받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대련이 시작되자마자 호위사령부 교관이 거칠게 달려들었습니다. 일반 군 교관이 막아보려 했지만 상대가 안 됐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호위사령부 교관의 주먹이 일반 군 교관의 옆구리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둔탁한 소리가 훈련장에 울렸고 일반 군 교관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쓰러진 줄만 알았어요. 곧 일어나겠거니 했죠. 하지만 그 동무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무병들이 급히 달려왔고 들것에 실려나갔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자리에서 간이 파열되어 결국 숨졌다고 했습니다. 시범 경기 한 방에 사람이 죽은 겁니다. 훈련장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살인이 아닌가? 하지만 아무도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어요. 오히려 김정은 원수님께서 크게 화를 내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호위사령부 경호원들이 이렇게 약해서는 자신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이유였죠. 그날 저녁 우리는 특별 지시를 받았어요. 각 부대에서 140명의 격술 인재를 선발해 특별훈련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40명 중에 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선발되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140명 안에 들었다는 건 제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었거든요.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아까 링 위에서 쓰러진 그 동무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이틀 뒤 우리 140명은 특별훈련소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시작된 훈련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 저는 알게 되었어요. 이 나라에서 개인의 목숨이란 수령님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총알막이라는 것을. 특별훈련소의 첫날은 지금도 악몽으로 남아있어요. 140명의 군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교관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훈련용 기계를 보는 것 같았어요. 훈련은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배낭에 돌을 가득 채워 메고 산을 올라야 했어요. 1시간 안에 정상까지 다녀오지 못하면 벌점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고작 옥수수밥 한 공기와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그것도 배 고픈 것도 참고 하는 것이 훈련의 일부라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서 있는 훈련이었어요. 차렷 자세로 4시간을 꼼짝 않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마찬가지였어요. 겨울날 한방눈이 내려 온몸이 하얗게 덮여도 움직일 수 없었죠. 조금이라도 몸을 흔들거나 고개를 돌리면 벌점이 찍혔고 서 있는 시간이 10분씩 늘어났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참았어요. 그렇게 4시간을 서 있고 나면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격투 훈련은 더 잔인했어요. 보호구를 착용하기는 했지만
실전처럼 강하게 치고받았습니다. 투구를 썼어도 머리가 울렸고 가슴 보호대를 했어도 갈비뼈가 욱신거렸어요. 피를 흘리는 건 다반사였습니다. 죽어나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상교육이 있었어요. 훈련만큼이나 무서운 게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교관들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했어요. 김정은 원수님께 날아오는 총알은 우리 몸으로 막아야 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영광이라고 했죠. 만약 총알을 피하거나 주저한다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질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경호원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처형당한 영상도 보여줬어요. 총살당하는 장면, 가족들이 끌려가는 장면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줬죠. 석 달간의 지옥 훈련을 마친 우리는 어조와 비조로 나뉘었습니다. 저는 비조에 배정되어 김정은 원수님의 이겹 경호를 맡게 되었어요. 이겹이라는 건 원수님으로부터 5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경호하는 위치를 말합니다. 경호원이 되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았어요. 식사는 뷔페식으로 나왔습니다. 원하는 만큼 덜어 먹을 수 있었어요. 밥도, 국도, 반찬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죠. 일반 부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잠자리도 달랐어요. 개인 침대가 있었고 푹신한 매트리스에 이불도 두툼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좋은 대우 뒤에 숨겨진 건 철저한 통제와 감시였습니다. 우리는 언제 호출될지 몰랐어요. 김정은 원수님의 일정은 극비였고 경호원들도 바로 직전에야 통보를 받았죠. 밥을 먹다가도, 양치를 하다가도, 심지어 자다가도 갑자기 호출되면 뛰어나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대기 상태였고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원수님의 현지 지도가 있을 때는 더 긴장됐습니다. 똑같이 생긴 차량 7에서 8대가 함께 움직였어요. 흠집까지 똑같이 만들어서 어느 차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없게 했죠. 차들은 계속 자리를 바꾸고 끼어들고 섞이면서 행렬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경호원 6명과 함께 한 차량에 탔어요. 우리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뛰어내릴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가족은 만날 수 없었어요. 부모님께 연락하는 것도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명절에도 집에 갈 수 없었죠. 다른 군인들이 휴가를 갈 때도 우리는 부대에 남아야 했어요. 철저히 가족과 단절시켰어요.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과연 잘 사는 건가? 밥을 잘 먹고 좋은 침대에서 자지만 자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언제 불릴지 모르는 불안, 언제 실수할까 두려운 마음, 가족을 그리워하는 외로움. 이 모든 게 저를 짓눌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군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길이었죠. 부대에서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도 편지로 이 소식을 전했고 부모님은 크게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일겹으로 가면 가족에게 사망통지서가 간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가족과 영영 헤어지고 세상에서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게 정말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런 소문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일어났어요. 군관학교로 떠나기 전날이었어요. 짐을 싸고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던 그날 오후 갑자기 호출을 받았습니다. 보위부에서 나를 찾는다는 거였어요. 그곳에서 부른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위부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책상 너머에 앉은 보위부 일꾼의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 말을 했습니다.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한국으로 갔다더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귀가 멍멍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으로 갔다니? 탈북을 했다는 말인가? 아니, 그럴 리가 없었어요. 부모님은 평범한 주민이었고 그런 위험한 일을 할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보위부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건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죠. 보위부 일꾼은 제 반응을 지켜보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돌아가서 대기하라고만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런 말도 내색도 없었거든요. 막사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제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부모님이 정말 탈북을 했다면 저는 끝난 겁니다. 경호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모든 비밀들, 칠겹경호 체계, 대역의 존재, 원수님의 동선 관리 방법들.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제가 탈북자 가족이라니. 당에서는 절대 저를 그냥 두지 않을 거였어요. 재판 같은 건 없을 겁니다. 조용히 처리될 거였어요. 혁명화라는 이름으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더 심한 처벌을 받을 거였죠. 어쩌면 교화소나 수용소로 보내지도 않고 그냥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변명할 기회도 해명할 시간도 주지 않을 거야. 보위부에서 결정을 내리면 저는 그대로 끌려갈 거였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1년 전? 2년 전?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편지로만 안부를 주고받았던 부모님. 제가 경호원이 되어 자랑스러워하시던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결심이 섰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어디로도 갈 곳이 없었어요. 중국으로 가는 두만강이나 압록강은 너무 멀었고 경호원인 제가 국경 지역으로 가면 바로 의심을 살 거였죠. 그때 떠오른 게 군사분 개선이었습니다. DMZ라고 부르는 그곳. 지뢰가 가득하고 철책이 둘러쳐져 있고 양쪽 군대가 감시하는 죽음의 땅. 하지만 그게 유일한 길이었어요. 경호원으로 일하며 들었던 정보들이 있었거든요. 어느 구역이 상대적으로 경비가 약한지, 어느 시간대가 교대 시간인지. 그런 정보들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복통을 호소하며 부대 의무실에 갔어요. 의무관은 입원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저는 군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날 밤 병원 화장실 창문으로 빠져나왔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앞에는 지뢰밭과 철책이 기다리고 있었고, 뒤에는 보위부와 총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야 했어요. 2022년 겨울, 어느 추운 밤이었어요. 병원을 빠져나온 저는 어둠을 틈타 남쪽으로 향했어요. 군사분 개선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랑눈이었는데 점점 굵어졌죠. 군복만 입은 몸은 추웠지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이 내리면 발자국이 금방 덮일 테니까요. 그리고 시야가 나빠지면 감시도 약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경호원으로 일하며 들었던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어느 구역이 상대적으로 경비가 약한지, 초소와 초소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하지만 머릿속 지식과 실제는 달랐어요. 어둠 속에서는 방향을 잡기도 어려웠고, 어디가 안전한지 판단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건 지뢰였어요. DMZ에는 수십만 개의 지뢰가 묻혀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끝입니다.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눈 덮인 땅을 살피며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갔죠.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추운데도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요.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북한군 초소였어요. 저는 몸을 낮춰 엎드렸죠. 눈 속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초소에서 순찰병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발각됐을 거예요. 순찰병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눈 속에 엎드린 채로 10분, 20분이 흘렀습니다. 손발의 감각이 없어졌어요. 입술이 파래지고 몸이 떨렸죠.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들킬 것 같았거든요. 순찰병들이 멀어지자 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철책이 보였습니다. 높은 철조망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가시가 달린 철조망이었어요. 저는 철조망 아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눈과 흙을 파냈어요. 손이 얼고 피가 났지만 계속 팠습니다. 간신히 몸이 들어갈 만큼 파냈어요. 철조망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가시가 군복을 찢고 살을 긁었어요. 아팠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죠.
이를 악물고 계속 기어갔습니다. 철책을 넘는 순간 어디선가 금소금이 울렸어요. 철조망에 매달린 깡통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경보장치였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들켰나? 저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군 초소가 술렁이는 소리였어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어요. 저는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으로, 한국군 쪽으로 정신없이 달렸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라는 소리, 쏜다는 소리. 그리고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아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저 미친 듯이 달렸죠. 넘어졌습니다. 일어났어요. 다시 넘어졌죠.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다리가 풀렸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한국군 초소였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쏘지 마세요. 북한에서 왔어요. 귀순하고 싶어요.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한국군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저는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다시 외쳤어요. 북한에서 왔어요. 귀순하고 싶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한국군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무기가 있는지 확인했죠.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경호원이었다고, 도망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쓰러졌어요. 긴장이 풀리자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눈 덮인 땅에 주저앉았죠. 눈물이 흘렀어요. 살았다는 안도감,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한국군 병사가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 땅에 도착했다는 걸 실감했죠. 죽음의 경계선을 넘은 겁니다. 한국 땅에 도착한 순간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자유는 아직 멀었죠. 한국군 초소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저는 곧바로 다른 곳으로 이송되었어요. 국가정보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조사가 시작됐죠. 정말 북한에서 왔는지, 간첩은 아닌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 모든 걸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조사관들은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봤습니다. 경호원 출신이라고 하니까 더 의심했어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왜 탈북을 했느냐고, 혹시 특수한 임무를 받고 온 건 아니냐고 물었죠. 저는 부모님이 먼저 탈북하셔서 제가 위험해졌다고, 살기 위해 도망쳤다고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경호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어요. 7겹 경호 구조, 대역의 존재, 똑같은 차량들, 극비로 관리되는 동선. 제가 아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녹음기를 켜놓고 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했죠. 제 대답이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조사는 몇 달간 이어졌어요. 매일 같은 질문, 새로운 질문, 다시 같은 질문. 지치고 힘들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정식으로 한국 국민이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조사를 받는 동안 저는 격리된 공간에 머물렀어요. 밖에 나갈 수 없었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죠.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다는 걸 알았지만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부모님을 볼 수 없다니.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는 꿈, 보위부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꿈, 김정은 원수님이 나타나서 배신자라고 소리치는 꿈.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여기가 어딘지 헷갈렸죠. 한국인지 북한인지 아니면 꿈속인지. 새로운 두려움도 생겼어요. 북한이 저를 찾아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경호원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거든요. 조사관들도 신분 노출을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제가 아는 비밀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간첩이 아니라 진짜 탈북민이라는 게 확인되었어요. 이제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가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고 했죠. 하나원으로 가기 전 마침내 부모님을 만났어요. 조그만 면회실에서 부모님과 마주했을 때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우셨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죠. 어머니가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살아있어서 고맙다. 무사히 와줘서 고맙다. 아버지는 말씀은 없으셨지만 계속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그 손길이 떨리고 있었어요. 부모님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저를 두고 먼저 떠나야 했던 것, 제가 위험해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그 모든 게 가슴 아팠다고 하셨죠. 하지만 결국 제가 살아서 여기 왔으니 이제는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다른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어요. 두만강을 건넌 사람, 중국을 거쳐온 사람, 배를 타고 온 사람. 저처럼 DMZ를 넘어온 사람은 드물었죠. 어떤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어요. 평양 근처에서 왔고 북에서 좋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오해인지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좋은 대우를 받았지만 자유는 없었고 인정을 받았지만 항상 두려웠거든요.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은행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휴대전화 쓰는 법, 모든 게 낯설었어요. 24시간 불 켜진 편의점이 있다는 것도, 인터넷으로 뭐든 살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죠. 하지만 가장 신기했던 건 자유였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낯설고도 고마웠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칠 무렵, 저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하고요. 2023년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28살의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 서울거리를 걸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24시간 불이 켜진 편의점,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손안의 작은 기계로 세상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신세계. 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들이었죠. 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그저 멍하니 서 있기만 했어요. 진열대마다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쌀, 고기, 채소, 과일.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북에서는 장마당에 가도 구할 수 없는 것들이 여기는 넘쳐났거든요.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랐어요. 제가 쓰는 단어, 억양만 들어도 사람들은 알았죠. 북에서 온 사람이라는 걸요.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고, 어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경호원 출신이라는 걸 밝힐 수도 없었어요. 신분이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당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과거를 숨기고 평범한 탈북민인 척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어머니께 처음으로 밥을 해드렸어요. 북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군대에서는 배식을 받아먹기만 했고 요리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드시고는 놀라셨어요. 민철이가 이렇게 음식을 잘하는지 몰랐네. 맛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게, 그저 밥 한 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요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요리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칼을 잡는 법, 불 조절하는 법, 재료 손질하는 법을 배웠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북에서도 칼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칼은 사람을 해치기 위한 것이었어요. 격투 훈련 때 쓰던 칼, 적을 제압하기 위한 도구였죠. 한국에서 잡는 칼은 달랐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칼이었어요. 요리 학원을 마치고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 취직했습니다. 주방 보조로 시작해서 지금은 정식 셰프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주방에 서서 음식을 만듭니다. 손님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해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함께 일하는 주방 동료들, 하나원에서 만난 탈북민 친구들. 자유롭게 어울리고 웃고 이야기해요.
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죠. 감시받지 않고 의심받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사는 삶. 하지만 여전히 북에 남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함께 훈련받았던 동료들, 같은 막사에서 잤던 군인들. 그들은 지금도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자유가 뭔지도 모른 채 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며 살고 있을 겁니다. 부모님과는 자주 만나요. 주말이면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눕니다. 북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그리운 고향 이야기, 앞으로의 꿈. 어머니는 가끔 물으세요.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 통일이 되면 우리 집에 갈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합니다. 그러길 바래요.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평양 고향집에 가서 어머니께 제가 만든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려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저는 목숨을 걸고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한에도 저처럼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끌려가는 사람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참고 견디는 사람들. 그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언젠가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 세대가 꿈꾸던 통일, 그 꿈이 우리 세대에 이뤄지길 소망해요. 그날이 오면 저는 다시 평양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걸어 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북에 남아있을 그 동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자유가 여기 있다고 두렵겠지만 용기를 내라고. 삶은 단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모두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고요. 이것이 경호원 민철이, 이제는 셰프 민철이가 여러분께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